오늘도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어김없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그 주식장이 끝나고 저거 됐단 말이에요. 알약 이슈가 떴어요. 이스트소프트가 역시나 저거 주가 하락이 나왔다. 저 중요한 보고서 날라간 사람도 많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일단은 비트코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가긴 갔어요. 텔레그램에 띄워드렸던 거를 봅시다. 이렇게 늦게도 올려드리잖아요. 정보 같은 거 9시에도 올려드리고 시간 상관없이 그냥 계속 올립니다. 좋은 정보 있으면은 뭐 오전이든 밤이든 뭐 이거 보세요. 10시에도 올리고 8시에도 올리고 계속 올려요. 이게 제가 월요일 라이브 때 말씀드렸죠. 이게 반등 나올 거라고. 4%가 올랐어요. 4%. 4%에 30배 하면은 120이잖아요. 120. 이런 식으로 쌍바닥 그릴 거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쌍바닥 그릴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쌍바닥 찍어줄 거다 했는데 이렇게 됐죠. 올라갔다가 내려서 쌍바닥 나왔죠. 보시면은 거의 뭐 흡사하게 흘러가긴 사실 힘들죠. 이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수급이 정해주는 거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쌍바닥 찍고 다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얼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4시간 봉으로 이렇게 짚어드렸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됐다? 이렇게 쌍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죠. 확실히 바닥이 하나인 것보다는 더블 바텀인 게 더 힘이 좋기는 해요. 투매를 2번 딱 받아주고 추세를 돌리려고 시도하는 DB라고 하죠. DB 더블 바텀이라고 부르는 패턴인데 지금은 쌍바닥을 찍고 대략 가격이 19.5 정도죠. 19.5 여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롱 관점 유지해야 됩니다. 19.5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관점은 롱으로 유지하는 게 현명하죠. 아무래도 보통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수급점을 지킨다는 건 더 큰 상승을 불러일으킨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수급점을 딱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수급점을 지켜주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재차 상승이 벌어질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단은 가격이 상당한 바닥권에서 더블 바텀 형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새는 나쁘지 않아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카운팅을 하나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최고 고점을 찍었던 게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점이 낮아진 로우 부분 LH 그다음 DB예요. 자, 추세가 바뀌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넘어줘야 됩니다. 여기를 이 매물대를 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락하는 종목은 추세가 이렇게 정해져요. 이렇게 쭉 내려온 추세가 정해집니다. 근데 여기를 딱 넘어주는 순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에 형성을 했던 저점을 넘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승할 때는 이 고점 밑으로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세가 바뀌려면은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이 자 이렇게 쌍봉을 그리던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새로 형성한 고점 저점들을 깨부시는 형태가 나와줘야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이 가능한데 지금도 뭐 그런 맥락이죠.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고 저점을 높여서 쭉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 이 두 부근이 더 이상 상승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아래로 쭉 뻗으면서 추세가 하방으로 정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근을 넘어야만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 저점을 넘겨야 돼요. 전 저점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 고점도 저점을 깨야 돼요. 저점을 깨야 추세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점을 올려야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저점을 깨야 추세가 바뀐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또 이 저점을 뛰어넘어야 추세가 새로 나고 있다. 추세가 다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가격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현재로서는 대충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해볼게요. 29,900에서 21,800 이 부분을 넘어서주면 심리가 변하는 지점이다. 이 부분이 돌파를 해야 구조가 새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락 추세인 거는 부정할 수 없고요. 반등이 나올 모양새임에는 충분한 어떤 형태가 완성이 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반등 구조를 위해선 이 부분을 넘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차트를 좀 구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는 봤어요. 차트는 봤는데 시황을 또 살펴봐야 된다. 이거 다 제가 직접 쓰는 거거든요. 시황. 일단은 왜 지금 하락을 했냐. 증시와 비트코인이 왜 하락을 했냐. 자, 왜 하락을 했는지 아시는 분. 자, 파월 의장 포함 연준 의장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해서 자, 모범생 한 분 나오셨죠. 맞죠.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 발언으로 하락이 가속화됐다. 왜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까? 그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노동지표를 일단 살펴봐야 돼요.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전월 대비 늘었어요. 경제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경제가 좋아져서 인력이 부족해요. 물가 상승 압력으로
매파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예요. 근데 기업들이 노동력이 부족하다. 경기 침체 우려인데 노동력이 부족하다. 인플레이션은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있는데 고용은 여전히 호조세. 고용은 좋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사람들을 더 뽑아야 된다. 이 연준 측에서는 야 그러면 우리 긴축을 조금 더 빡세게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긴축을 빡세게 못 하거든요. 근데 이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가 긴축을 조금 더 해도 되겠다. 그래서 매파적으로 팍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시와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줬다. 근데 왜 금리 인상을 하면은 비트코인과 주식이 떨어지느냐, 맨날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증시와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유동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 그러니까 긴축 정책을 하니까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니까 이 위험 자산으로 올 돈이 없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서 내가 갚을 돈이 막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 위험 자산에 넣었던 돈을 싹 뺍니다. 사람들이. 주가가 팍팍팍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맥락은 이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위험자산의 쥐약이다. 위험자산 투심의 쥐약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독일 CPI 전년비 7.9% 상회. 독일 CPI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게 PPI가 너무 높았어요.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얘기하는데 거의 30 몇 프로였나 40 몇 프로였던 걸 기억하거든요.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니까 기초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물건을 생산할 때 기초 비용이 증대를 하니까 내가 물건을 팔 때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CPI가 저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PPI만 보더라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개오른 거야. 막 30% 40%.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에 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PPI가 원래 먼저 가요. 먼저 가고 CPI가 따라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CK에서 20K 중요합니다. 여기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매수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유가가 좀 떨어졌어요. 국제 유가가 떨어졌는데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글로벌 수요가 좀 감소할 거라는 사람들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핵합의 복원 임박, 그리고 유가 하락의 이유 중인 하나인 경기 둔화 우려감이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국제 유가가 글로벌 수요 감소 우려, 그리고 사우디 감산을 고려해보겠다. 근데 이게 오피셜이 아니에요. 오피셜이 아니야. 오피셜이 아닌 얘기로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유가가 어제 5% 정도 떨어졌는데 단기적인 이 하락일 수 있다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오피셜로 나온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할 만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와요. 원래 경침이라고 쓸게요. 경침.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를 겪어야 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플레를 먼저 잡아야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물가 안정이 없으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맞지 않는 워딩이에요. 경제 안정화, 물가 안정화가 있어야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일단 이 고물가를 잡아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를 처리하는 게 첫 번째 숙제인데, 연준의 숙제인데, 연준 의원들, 의장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는 걸 보면 인플레를 먼저 잡겠다고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 매파적인 얘기를 하니까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 총재가, 이 총재님이 경기 침체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위험, 다 알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과정에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는 걸 연준에 있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인플레를 잡는 게 가장 첫 번째 관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유가가 떨어졌다는 건 좋은 상황이죠. 사실 부정할 수 없죠. 유가의 하락은 분명한 도움이 된다. 유가가 떨어지는 게 왜 좋은지 아시는 분, 무슨 도움이 있을까요? 유가의 하락은. 자, 김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자재 하락. 원자재가 하락하면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지, 생산물 제조비지. 영석장군님이 정답입니다. 생산물 제조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유가가 어디 쓰입니까? 석유 제품, 유통비 절감도 맞습니다. 석유 제품, 운송비 다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운송비. 그리고 우리가 공장 돌릴 때 못 써요. 기름으로 돌린잖아요. 기름으로. 유통비, 운송료 감소 맞습니다. 자,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러니까 석유 제품, 운송비, 공장 가동비, 기본적으로 필요한 원재료 뭐 다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비용이, 그냥 기초 비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기초 비용. 자, 이렇게 떨어지면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머리 좀 굴릴 줄 아는 사람들은
기관들은 그걸로 마케팅을 해요. 마케팅. 원가가 떨어진 만큼 판매 비용을 줄이고 그걸로 막 감성 마케팅을 해요. 오뚜기 왜 진라면 가격 안 올리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경기가 살아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감소. 아 그쵸. 뭐 PPI도 하락하는 거고 아주 훌륭합니다. 또 하나 짚어드린 거 한번 봅시다. 상승을 위한 중요 라인 체크를 하라고 했다. 어디냐? 19547 여기만 안 깨면 일단 반등 관점은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거 봅시다. 자 일단은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죠. 한 번 더 큰 하락이 남아있다.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에서 유동성이 들어와야 상승을 해주는 거지, 지금 떨어지면서 누가 받아 채간 사람이 없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